네, 여러분 교재 524페이지에 최신 기출 문제 36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첫째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가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3번 경영 성과를 극대화한다 하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될 수가 없죠. 뭐 좀 본듯한 문제네요.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토지 취득 관련 자료이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취득 원가는 취득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 1,500만 원에 구입합니다. 취득 원가죠. 구입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 가치는 각각 이렇게 되는데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철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70만 원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옥을 새로 신축하려고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당연히 철거해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죠. 따라서 이 철거 비용이 있죠. 철거 비용도 토지의 취득 원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은 구입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했다면, 했다면 이건 이제 취득원가를 요 비율로 이걸 안분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취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번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취득원가 산출하는데. 네. 우리가 토지를 사면서 그 건물을 살릴 거라고 한다면 토지 취득원가 따로, 건물 취득원가 따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철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그러면 건물 취득한 게 아니라 토지 취득한 거죠. 그래서 70만 원 여기다 더해주면 토지의 취득원가가 나옵니다. 1,570만 원 3번이 답이라는 것이죠.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 상품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상품 매입액이요. 그러면 상품 매입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상품 계정에 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 가는 거죠.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 가는 거죠. 24만 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요? 여기에 매입액이 오는 거고 여기에 매출 원가가 오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매출 원가 먼저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매출액이 200만 원인데 총 이익률이 40%면 원가율은 60%죠. 200만 원의 40%가 이익이면 원가는 60%. 그러면 120만 원이죠. 매출 원가는 120만 원. 자, 대변의 합계가 먼저 나왔어요. 120만 원에 재고 24만 원을 더하면 144만 원. 144만 원. 차변의 합계가 144만 원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80만 원이면 판매 가능 금액이 144만 원이니까 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144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하면은 64만 원이 매입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4만 원이 매입액이다. 자, 여러분 상품 T 계정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 여기는 매출 원가,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 차변으로 와서 여기는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는 당기 상품 매입액이죠. 지금 여기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구하려면 나머지 세 개를 채워보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초 딱 제시해줬고, 기말 제시해줬으니까 제시해준 거 제자리에 집어넣고, 매출액과 총이익률을 알려줬으니까 매출 원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이익률이 40%라면 원가율은 60%다. 200만 원의 60%가 매출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채우면 매입액은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든가 또는 매출 원가를 구하라든가 지금처럼 매입액을 구하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가 뭔가를 보세요. 기초, 기말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T 계정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익을 감소시키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 이익이 감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발생했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수익이 취소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익을 떨어뜨리는 거죠.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을 계상을 했다. 그러면 선급분 계상을 했으면 비용에서 빼줬으니까 이익이 커져야죠. 네, 이거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건 증가. 여러분 선급분 계상이 뭐예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2번.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을 계상했어요. 자, 수익의 선수가 뭐예요? 선수 수익 대변의 부채죠.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을 취소시켰죠. 수익의 취소. 그게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닌 게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 계상. 자, 기간이 경과됐는데 임대료를 아직 내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차기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발생을 시켰다 이거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그러면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미수 수익.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시켰죠.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하죠. 이것도 증가. 4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비중, 소모품 미사용을 계상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비용을 취소시켜주죠.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 그래서 1, 3, 4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정리에 해당이 되고 2번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분계로 한번 써볼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결산정리 분계를 얘기하면서 아마도 이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요 분계가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까지 괴롭힐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게 결산정리 문제니까 결산 문제, 실무 문제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 문제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을 포기하게 되면은 점수가 단 한 문제 2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산에서 한 문제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그게 4점이죠.
또 이론에서 이렇게 한두 문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 나오면 2점이니까 6점. 만약에 두 개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무려 8점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위험해지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FAT 1급을 합격하려면은 이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련된 이 결산정리 분계 이거를 넘어야 된다.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FAT 1급에 합격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보험료 선급분 계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보험료 선급분 계상은 어떤 분계냐면은 차변의 선급 비용, 너무 작은가요? 10만원. 대변의 보험료, 이런 분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이 뭔가요? 자산이죠. 이게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이 뭐예요? 보험료니까 비용 취소. 비용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순이익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이 증가한다. 비용 취소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 나왔던 이자 수익 선수분 계상했다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계상이나 계산이나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자 수익 선수분을 장부에 기록했다.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자를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 미리 받은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기의 수익에서 취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고 개정 과목을 처리하는데, 이 차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을 취소시켜 주는 거죠. 선수 수익은 그걸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선수 수익이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부채 증가. 네. 따라서 수익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는 감소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감소하는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 어떤 거였냐면은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과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했다.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을 발생시켰다 이 말이고요. 아직 돈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수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미수수익이 자산이죠. 그리고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대변에 기록해야 되죠. 대변에 임대료죠. 임대료. 우리가 임대료도 수익이잖아요. 임대료 10만 원. 이게 바로 수익 발생에 관한 것이죠. 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결산정리 분계를 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그렇죠.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었느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비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상했다 이 말이에요. 소모품 미사용액을 뭘로 계상했다는 거예요?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것이죠. 미사용했으니까, 재고니까.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자산으로 미사용액을 증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전부 비용 처리했던 게 뭐예요? 소모품 B였죠. 소모품 B에서 취소시켜 준다 이거. 그래서 비용 취소. 비용 취소. 그래서 이 거래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었던 겁니다. 네, 결산정리분계에서 지금 여기 소모품 정리하는 거 빼면은 3개는 다 나왔네요. 수익과 이용의 비용,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보험료 선급분 계산. 이거는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자 수익의 선수분 계산. 예, 이거는 수익의 이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과된 임대료 미수분 계산. 임대료 미수분을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수익 발생. 예. 비용 발생만 하나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기 중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네 번째 거는 이건 뭐 이런 수익 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건 소모품 정리에 관한 거예요. 이건 위에 1, 2, 3과는 조금 다른 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소모품 정리도 결산 정리 사항이죠. 네, 그래서 4번 좀 풀이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에 재무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걸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이걸 부채 인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게 부채냐? 이게 부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부채를 찾으면 돼요. 외상매입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하는 내용이 외상매입금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부채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부채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자산에서 자기 자본을 빼면 부채다. 뭐 그렇게도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부채 본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기업 실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무라 이거죠. 의무. 그래서 미래에 꼭 이행을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유출될 가능성이,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반드시 아마 지불을 해야 될 거다 이거죠. 갚아다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해서 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발부채는 확실한 거, 외상매입금 확실한 거잖아요. 안 갚아도 되지 않나요? 외상매입금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부채라 한다. 이거 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건 부채를 정의한 거니까 밑에서 부채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자,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를 물었기 때문에 결산 때 결산 수정분계 때 대손상각비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대손을 처리할 때도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손상각비 분계가 언제 있느냐 하면은 첫째, 결산 때. 두 번째, 대손이 발생했을 때 충당금이 부족하면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계정이 있고 대손충당금 계정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이 당기에 회수한 외상매출 금액은 없다. 그러면 전기에 넘어온 외상매출금이 10만 원인데 올해 외상매출한 게 50. 그러면 60만 원을 하나도 회수 못했는데 그러면 60만 원이 다 잔액이 외상매출금 잔액이었죠. 그런데 12월 22일 날 뭔 일이 있었어요. 예. 바로 같은 날, 바로 이날 대손이 발생했군요. 대손이 발생했어요. 12월 22일 날.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12월 22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00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답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의 12월 22일 현재 잔액은 6,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차변에 대손충당금 6,000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4,000원 했겠죠? 요 10,000원이 회수 불능이었는데 요 시점에 12월 22일 시점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6,000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4,000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됐었다. 이게.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 일단 12월 22일 날 4,000원 반영이 됐습니다. 12월 31일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대손충당금은 제로입니다. 12월 22일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를 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하나도 올해 회수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전기 2월과 단기에 발생한 거 60만 원이 잔액이에요. 그곳의 1% 6,000원이죠. 60만 원의 10%는 6만 원, 1%는 6,000원이죠. 6,000원이 대손으로 예상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니까 6 아이고. 예, 맞아요. 네. 제가 그걸 놓쳤네요. 자, 회수한 돈은 없지만 12월 22일 날 대손 처리에 10,000원을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60만 원이 아니라 59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네, 59만 원의 잔액이 있었네요. 이것의 1%예요. 6,000원이 아니라 5,900원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5,900원어치.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 5,9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900원. 따라서 결산하는 날 또 대손상각비에 5,900원이 계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 12월 22일 날 한 번 4,000원, 12월 31일 날 한 번 5,900원에서 9,900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원 때문에 잘못하면 3번이라고 했을 수가 있는데 틀립니다. 아니 10,000원짜리가 다행히 없네. 만약에 아까 제가 이거 6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60만 원에 1% 6,000원 그러면 여기다 6,000원을 더하면 이게 10,000원이 되네요. 10,000원. 근데 보기에 다행히 10,000원이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겠죠. 왜 답이 없지 하고 다시 따져보니까 여기서 여기 10,000원을 대손 처리했구나. 그래서 잔액을 59만원으로 고쳐서 다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6번 네 아주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여러분 이론 문제 풀 때도 여러분 15문제가 난이도가 다 똑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또는 딱 보니까 모를 것 같아. 패스. 예. 모를 것 같은 문제를 그날 이해해가지고 공부해서 푼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준비된 것만 일단 다 푸세요. 준비된 거. 내가 준비된 것만 다 풀고 그러면 시간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 걸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갈 리는 없죠. 아는 거 바로바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은 먼저 풀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때 뭐 어떻게 머리를 좀 돌려서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딱 봐도 시간 오래 걸려. 이거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다음에 7번 다음 대화 내용에 따른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김 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계약금 500만 원 받은 것이 이 대화에서의 거래죠. 네, 그러면 대변에 뭐냐 이거예요. 잘 아는 거죠? 선수금이다. 이거 선수금. 부채로 기록해야죠. 다음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0년 8월 1일 거래에 대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취득시 분계, 평가시 분계, 처분시 분계. 자, 처분을 8월 1일 날 했는데 그 전에 사정을 일단 알아야죠. 5월 1일 날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이 포함하여 50만 5천원을 지급했어요. 자, 우리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당 500원에 산 거예요. 비용을 여기서 취득 원가에 감안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한 주당 500원짜리다. 1000주가. 자, 8월 1일 날 위 주식 한 주당 7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금액 69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짜리예요? 1000주 곱하기 500원 하면은 50만 원이죠. 원가가 50만 원인데 얼마 받았어요? 69만 원을 받았죠. 19만 원 이익 본 거예요. 19만 원. 그렇죠? 50만 원이 원가인데 69만 원에 처분했어요. 선생님이 수수료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증권이 취득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이 났으면 가산해라. 그런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 19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난 계정 과목과 일부의 금액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은 우리가 아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까지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매출액 여기 있고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빼야 되고 퇴직급여 이거 빼야 되고 이거 빼야 되고 세 개만 빼야 됩니다. 첫 번째 건 매출 원가니까 빼고 퇴직급여하고 복리후생비가 판매관리비니까 빼는 거예요. 자비익은 영업의 비용이죠.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개발비는 자산, 비용도 아니에요. 무형자산이죠. 법인세 비용은 비용이지만 영업이익하고 관계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잡고 이렇게 빼면은 130에서 80 빼고 18만 원 빼면은 32만 원이 나오는군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야 되죠. 근데 장부 금액을 알려면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처분 금액은 대개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23만 원의 처분함. 네, 23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취득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50만 원에 취득했고요. 감루는 20만 원이다. 예? 감루는 알려줬지만 이 월할 상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월할 상각이란 뭐냐? 전기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이지만 당기에 6월 30일 날 이걸 처분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치 감가상각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잔존가치 없이 5년이면 취득원가 50만 원이니까 1년에 10만 원. 그러면 반년이니까 5만 원. 그러면 감루는 25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에 5만 원 되겠죠. 취득원가 50이니까 장부 금액은 25만 원이다 하는 걸 금방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처분을 23만 원에 했네요. 예,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더 싸게 팔았어요. 2만 원 손실. 2만 원 손실이 나죠. 이렇게 빼면.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만 원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은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틀렸습니다.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수입하는 사람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3번. 다음에 12번. 다음 거래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과세를 물어본 거죠. 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과세 표준을 구하면 돼요. 조세물납 비과세. 세금을 우리가 상속세를 물납했다 이거예요. 건물로 납부했다.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상가 임대 과세 표준이죠. 담보 제공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이것도 제품의 공급 과세. 그래서 과세 표준은 2,10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군요. 네. 부가가치세 이론이 더 쉽지 않은가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짝지어진 것은 면세, 토지 면세, 고속철도 과세, 광고 과세, 장의업자 면세. 그래서 가라. 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뒤에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먼저 푸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닌 거. 그럼 뭐예요? 면제가 아닌 걸 찾아라. 발급해야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이거 수출이니까 발급 안 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면제가 안 됩니다. 2번. 자, 밑에 간이과세자 면제. 네 번째 외국 항행 용역. 이거 면제. 다음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이렇게 날짜가 있는 경우는 혹시 여러분을 또 속일 수도 있으니까 2기의 예정신고 기간에 전부 날짜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과거에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기 예정신고라고 했는데 여기 날짜를 다 주었더라고요. 근데 10월 달 게 하나 있는 거예요. 10월 달 게.
그거는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일단 기간부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고 이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이다. 일단 7월부터 9월에 들어왔는가 보시고 이제 과세 표준을 찾으면 됩니다. 판매 장려용으로 증정한 상품, 예, 사업상 증여 과세입니다. 시가로 과세예요. 그래서 100만 원 과세 표준. 시가로 과세합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매각, 네, 과세. 연체이자의 수령,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으로 안 보죠. 과세 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답이 되겠군요. 네. 자, 이 36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를 보니까 부가가치세 문제는 뭐 평범하게 좀 괜찮았는데 앞에 재무회계 문제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또 몇 개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가면서 이론 실력을 점점 쌓아 나가셔야 돼요.